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3일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트 2의 편집 내용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푸틴, 천안문 망루에 함께 올라 66년 만에 베이징 회동. 최혜승 기자와 이가영 기자가 별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의 가운데 서 있고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이 3인방이 나란히 섰습니다. 시진핑, 세계는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 직면이라고 별도의 뉴스는 이날 북중러 지도자 간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됐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등장했다. 망루에 올라간 뒤에는 시 주석의 뒤를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차례로 입장하며 항전 노병들과 인사하고 본 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함께 자리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돼 있고 기념사진을 찍기 전에 맨 앞줄에 그 시진핑 부부가 있고 오른편에 푸틴이 있고 왼편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뒤에 있는 서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뭐 동양인 얼굴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냥 들러리 쓰는 정도 수준뿐이는 되지 않았다. 이번에 들러리 하러 열심히 찾아온 나라들이 되겠네요. 요 옆에 보이지 않는 국가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인데 얼굴이 좀 편치 않은 얼굴로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옛 카자흐스탄 박근혜 언니가 그 전승절에 참석했을 때 안 갔어야 되지만은 그때는 박근혜 언니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 거가 한 10년 전에 그게 기억이 나네요. 관련 사진들입니다. 이 사열하는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신형 그 드론 미사일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미사일류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무기를 과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본에게 승리한 것이 자신들만의 힘은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물론 뭐 이겼으니까 승전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이 없었으면은 그 일본이 패망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베이징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실시, 북러 정상 참석, 시정부 승전국 어필. 지지컴 시사통신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좀 넓게 찍은 사진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얼굴은 조금 뭐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런 거는 그 동남아 그 이런 데서 오신 분이 이 사람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인 것 같고, 이 사람도 어디서 얼굴은 봤는데 중앙아시아 쪽일 거고, 몽골이 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 때는 전혀 뭐 누군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무슨 수녀 복장 같이 입은데 이런 여성분들은 어디 대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그 알려주는 언론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일전쟁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3일 오전 일본 시간 동 베이징시 중심부의 천안문 광장 일대에서 시작됐다. 퍼레이드는 국영중앙TV가 생중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포함한
2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 퍼레이드에 앞서 김정은은 악수하고 짧게 말을 나눴다. 이어 푸틴과 함께 세 정상이 천안문 위에서 나란히 섰다. 현재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다. 이후 CC는 오픈카에서 열병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의 승전국은 분명 장개석의 국민당이었을 거고, 물론 국공합작이긴 했지만은 공산혁명 일으킨다고 얼마나 공산당들이 항일투쟁에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국공내전에 승리했을 뿐이죠. 즉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 중국을 현재 지배하게 됐는데 마치 공산당이 승전을 한 것처럼 지금 기념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부친께서도 일제시대 때 만주 그 하얼빈 쪽에서 좀 사신 적이 있는데 45년에 해방되고서 48년에 내려왔으니까 돌아가는 그 정세를 보니까 거기서 살만하니까 뭐 굳이 내려올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만주가 살기는 좀 좋았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공산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저희 부친께서는 공산당은 본인의 이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바리바리 그 짐을 싸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38선이 막힌 지 3년이나 지난 그것을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상거지로 도착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선대로부터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안은 공산당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애써 태연, 트럼프, 중전승절 계기 북중러 밀착 우려 안해. 세계일보 9월 3일 아침 7시 50분 보도입니다. 반미연대 결속에 태연한 부각, 우크라 종전 북미 회담 등은 고민될 듯. 푸틴과 통화 여부 묻자 흥미로운 것들 파악 며칠 후 알게 될 것. 마두로 통제받는 트렌다리아와 마약 운반선 격침에 조직원 11명 죽였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부원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중국은 우리 미국이 필요하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반미 반서방 연대의 결속이 한층 강화되는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는 이유로 무역 등 대중관계에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자신이 북중러 삼국 정상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훌쩍 큰딸 주의 국제무대 동행, 사실상 4대 세습 후계자 신고식, 헤럴드 경제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베이징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왕이 외상한테 영접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그 뒤에 그 주의 양이 많이 컸네요. 이제 뭐 조금만 더 크면은 숙녀같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애 같지가 않네요, 이제는. 그래 봐야 요즘 중학교면은 다 컸지 이 사춘기도 빨리 오고 잘 먹어서 통통하게 살도 잘 올랐네요. 분석. 북한 김정은 중국 군사 퍼레이드에서 빅보이들과 함께 줄 세우기. 조시 스미스가 로이터에서 9월 2일 날 하루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은 운동한 젊은 북한 지도자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들 옆에 서서 금지된 핵무기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를 얻고 외교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인 존 델러리는 북한의 입지를 일종의 거물급 인사들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때처럼 그 이미지를 고국으로 투영할 수 있으며 그는 세계 정치인의 변모를 정말로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장도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화요일에 김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회담이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김 위원장과 푸틴과 중요한 외교적 도박을 시작하여 러시아와 북한에서 정상회담, 상호 방위 조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수천 명의 병력과 무기 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더 이상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김 위원장이 베팅을 해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의 지원을 보여줌으로써 워싱턴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기관은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무기 판매가 이번 방문의 목적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라고 서울 아산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양욱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제재로 무기 거래는 물밑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동유럽에 한국 방산물자를 파는 기회가 생겼는데 북한은 그 러시아 전쟁에 군인만이 아니고 물자들도 보낼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은근히 그 공산주의 성격의 국가들한테 무기를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타진을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남북한 휴전 상태가 각자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역사는 아이러니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니까 무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이나 뭐 핵을 또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남북한이 모두 군사 강국이 되면은 땅덩어리는 좁은지 모르지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단 상태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 국방력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중국을 향해서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죠. 일본염도 적대적 침략자와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상한 제목이 떠가지고 교도통신인데 뭔 얘기인가 간단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교류 사이트 SNS에서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싸운 일본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적대적인 외국의 침략자로부터 중국이 자유를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렀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승전을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거죠. 미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으로 중국도 승전국이 되었는데 왜 전승절에 미국은 초청하지 않느냐는 물음 같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 경시 비현실적인 말할 여유 없어. 반도 통일이면 일본보다 역전될 수도 있다. 이게 2020년이니까 5년 전 1월 20일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교도통신이 왜 지금까지 이거를 남겨놨는지는 전승절을 대비해서 관련 뉴스로 그 밑에다가 나열을 했네요. 오구라 교수는 한반도가 통일했을 경우 30년 후는 인구나 경제력도 일본과 역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한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혐한파의 주장에 비현실적인 말을 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륙국가도 해양국가도 아닌 다양한 문화를 결합해 좋은 곳을 만들어낸다는 군도라는 일본의 문명관을 제시했다. 일본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리더로서 세계에 발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도. 열도라고도 뭐 얘기를 하지 군도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전승절 관련해 가지고 교도통신이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이제 무시 못할 일본을 곧 따라 마실 것이다. 뭐 여긴 30년 후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겠죠. 그 흡수 통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북한이 경제가 좀 좋아졌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는 방향이 서로 간에 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산당이 없어져야 되는 건지 일본처럼 공산당을 있는 조건에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는다든지 뭐 국민 투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미국 용병들은 중국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은 시진핑 주석의 제2차 세계대전 군사 퍼레이드에 초대된 몇 안 되는 미국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승절에 미군 출신, 용병 출신이 초대됐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브래드 레든이 CNN에서 9월 1일 날, 월요일 날 한 거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비행기를 조종하고 수리하며 비행기를 만드는 1년 계약, 급여는 연간 30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한 달에 16,725달러입니다.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값으로 한 달에 7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비행기를 파괴할 때마다 추가로 11,000달러가 추가됩니다. 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1941년 수백 명의 미국인이 영웅이 되기 위해 취한 인플레이션 조정 2025달러의 거래가 바로 그것이며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구세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조종사, 정비사, 지원 인력들은 나중에 플라잉 타이거즈로 알려져 미국 자원봉사단 AVG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즈의 결성, 중앙정부 하에서 중국의 군벌들을 느슨하게 통합할 수 있었던 지도자 장개석은 나중에 퇴역한 미 육군 대위인 미국인 클레어 챗노를 고용하여 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사진은 플라잉 타이거즈가 그 전투기가 비행하는 장면이 과거에 찍혔던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에 초청받은 플라잉 타이거즈의 전투기 조종사 또 정비사 등등 초청을 했던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챗노는 서로 다른 그룹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법과 그룹으로서 싸우는 법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전설을 세우기. 쿤밍이 끝난 지 며칠 후 그들은 영국 식민지 버마의 수도이자 일본군과 대치하는 중국군에게 연합군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중요한 항구인 랑군에 배치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동안 일본 폭격기들이 11일 동안 이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즈는 일본 대용에 구멍을 뚫고 명성을 굳혔습니다. 이 작은 부대는 남부 버마와 태국 상공에서 총 1000여 대의 일본 항공기를 만났습니다. 31번의 전투에서 그들은 217대의 적기를 파괴했으며 아마도 43대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할 나라냐? 챗노는 미 육군 준장으로 임명되어 1942년 7월 4일에 플라잉 타이거즈가 미 육군의 복장이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용병들이었는데 1942년 태평양 전쟁이 무르익을 때 미 육군에 편입된 것으로 이렇게 돼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싸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AVG는 7월 4일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잊지 못할 공헌. 최근 몇 년간 워싱턴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전 미국 용병들이 중국과 싸운 그것은 여전히 미결 상태입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일본군의 공군력을 제재하는데 현격한 공헌을 세운 게 미군 용병 조종사들이다. 그리고 뭐 영국군 공군기로 팔았던 그 비행기를 장개석이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사왔다는 얘기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용병으로 갔지만은 CIA나 이런 쪽에서도 공작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지는 않고, 또 항의를 위해서는 국민당만이 아니고 공산당 장개석한테도 CIA 쪽에서 많이 밀어줬다 하는 설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당 정부하고 공산당 정부하고 중국의 내전에서 러시아도 적군파가 이겼듯이 중국도 그 공산군 세력이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2차 대전 후에 신냉전이 시작이 된 거죠. 기껏 독일하고 일본을 물리치고 나니까 승전국이긴 하지만 승전국 내에서 미국과 소련, 그때 중국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냉전이 됐고, 2차 냉전은 지금 러시아는 해체됐고 소련은 해체돼서 지금 러시아로 돼 있고, 한국과 경제력 정도 수준뿐이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들 하는 얘기인데, 많이들 이제 얘기되지만은 신생 대한민국은 이제 1947년에 된 거니까 이제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70 몇 년 그것뿐이 안 되는 나라니까, 옛날 뭐 그런 거 뭐 따지지 말고 새로 양반제도 없어지고 신분 양반과 쌍놈 이런 제도 싹 없애고 새로운 나라가 됐으니까 자유 시민으로서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만 정치를 보면은 항일 뭐 이런 했던 사람들이 양반 출신들이 많고 지주계급 출신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지주계급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안심 인명을 위해서 공산당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주 세력들이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몇 대가 내려오지만은 그 집안의 내력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몇 명이 현재 야당의 정치인들은 뭐 양반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기업 세력들은 양반 밑에서 하인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도 못 되는 뭐 성씨는 어떻게 갖다 붙였든지 간에 일제시대 때 어떻게 갖다 붙었든지 간에 잘 살아보세라는 것은 신분을 이 계층을 하기 위해서 땅은 없으니까 이 소장농으로 하기보다는 도시로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 번 세력들이 속된 말로 천민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야당의 지배는 양반 세력들이고, 지금 기업 세력들은 천민 출신들이라고 걔들은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사이드로 좀 빠졌네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6.25 포화 속 꽃피운 미군과 간호사의 사랑, 손녀가 전한 러브스토리, 김예림 기자가 연합뉴스 TV에서 9월 2일 날 보도했는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넘어가서 산 건지 모르지만은 이게 아기를 벌써 낳았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미군하고
이런 거는 뭐 미군한테 강간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 태어났는데 서양인 그 혼혈인 얼굴 같은 거 옛날에 화장도 안 하고 이 정도 얼굴이면은 그래도 좀 그 참 준수하게 생기신 여성분이신데 돌잔치 때 얘 얼굴을 보면은 분명히 그 혼혈인 같습니다. 돌잔치에 이렇게 많이 그냥 고봉으로 다들 그냥 싸가지고 야 이런 잔치 전도 있고 이거 고기 산적 뭐 이런 거 여긴 뭐 돈까지 놓여 있고 그 미군이 좀 살만했던 모양입니다.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손녀가 이거를 올린 거를 어떻게 캡처가 돼가지고 홍보를 했네요. 공책 몰래 기술 베끼기 독일의 잠수함 배운 한국 이제는 수주 경쟁 한국 조선의 힘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온 한국이 이제는 같은 무대에서 독일 조선소와 상당당히 경쟁하는 위치에 섰다. 최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참여한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CPSP에서 한국 기업이 독일 TKMS와 함께 최종 결선 후보로 선정되면서 한국의 해양 방산 능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전역 예정인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것으로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입 계약만 약 20조 원. 한국은 자력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나라였다. 1991년 독일 TKMS로부터 장보고 1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해 잠수함을 처음 보유했다. 1호 함은 독일에서 건조한 뒤 독일이 설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건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은 잠수함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직무교육을 받으러 간 직원을 통해 어깨너머로 조립기술을 배워왔다. 하나오션이 생산직 최고감독자인 정한구 씨는 독일 TKMS가 기술을 그대로 가르칠 리 없었다. 동료들과 역할을 분담해 기술 정보를 수집했고 밤에는 숙소 침대 밑에 숨어 기술 일지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산업 스파이를 했다 그런 얘기죠. 방산업계는 캐나다 해군 입찰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경력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전력 현대화, 해양 방위력 강화를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소개됐네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디 그 경북 어디 그 청성 어딘가를 그 가족과 함께 펜션에 놀러 갔는데 그 펜션 주인이 아침에 그 독일식 브렉퍼스트를 낸다. 그게 왜냐? 그랬더니 아우 자기가 독일 남자하고 사는데 거기 사진이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잠수함 안에서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져 한국에 정착한 독일 잠수함 기술자도 없지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독일로 안 돌아가고 한국 여자하고 살면서 잠수함 기술 자기가 아는 거 다 전수했을지 어떻게 아냐. 이런 야그가 되겠습니다. 우리만 산업 스파이짓 안 한 게 아니고 우리도 했는데 불법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어깨 넘어서 눈썰미가 좋으니까 등등 해가지고 열심히 베껴서 했다. 안 가르쳐줘도. 저도 그 기술자는 아니지만은 그 처음에 그 제가 그 물류를 담당하면서 일본을 좀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경영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수출부장 보고 저 친구 저기 일본 재련 그 공장 4군데를 좀 견학 좀 하고 오라고 그래. 좀 우리도 그 저기 포장 이런 거 하는 거 왜 수출하니까 한국도 좀 뽀다구가 나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물론 이 전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자동 스티커를 붙이는 거라든가 자동 포장 그 밴딩 머신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저도 꽤 조직에서 실적을 올리는데 우리도 그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기술은 아니더라도 흘러가는 건 쫙 견학을 하면은 한 4군데 공장을 쫙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내가 생각한 방안이 또 독창적이요. 이렇게 자부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80년대 초, 아니 80년대 후반 얘기예요. 참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덴마크, 그린란드 편입 시도 간첩으로 여론몰이. 원성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그 9월 3일 요거를 왜 요즘 또 다시 띄우느냐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여러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향후 북극 항로가 이제 세계 패권의 경쟁 부대가 될 텐데 미국과 캐나다 바로 옆에 그린란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덴마크에서보다는 캐나다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가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린란드라는 데가. 그리고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 정도뿐이 안 되고 덴마크 말하고 그린란드 말하고 틀리고 어떻게 그린란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동양계죠. 원래가 에스키모로 해서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동토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지하자원에 보고 뭐 등등 해서 지금 세계가 좀 변하려고 그러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가 신생국가가 생기고 뭐 그랬지만은 국가가 통합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땅이 되면은 야 우리께 더 가까워. 그러니까 팔라우. 응? 덴마크가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근데 뭐 비싼 가격으로 근데 여기가 자치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주 여론 공작도 좀 미국이 해가지고 그 미국인으로 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좀 꼬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52번째 주는 제가 매국노적인 발언을 이미 한 거 이 방송에서 52번째 주가 되는 나라는 어디다라고 제가 이미 그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수주의자들은 저 매국노 새끼라고 욕을 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장이 나올 때 예. 오늘도 파트 2 또 좋은 하루가 연속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